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네, 뉴스톱10 오늘도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8위 먼저 공개할까요?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던 60대 남성 A씨가 27년 전에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고 관련해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뉴스톱10 오늘의 10위 공개합니다. 예, 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지난주에 쏟아졌던 집중호우로 이 소 한 마리가 간신히 구출됐는데 무려 20km를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임재료 선생님, 어디에 있던 소가 어디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경남 산청에는 주말인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소 한 마리가 절벽에 정말 위태롭게 몸이 반쯤 잠긴 채 매달려 있는 겁니다. 20km를 떠내려온 상황이었던 건데 진주에서 이제야 발견이 된 겁니다. 일주일여 만에 발견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소는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선박 같은 걸로 무리하게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이 소 뿔에다가 이제 줄만 매달아 놓고 자연스럽게 소가 물에 휩쓸려 내려와서 이제 뭇가까지 나올 수 있게 구조 작업을 벌인 겁니다. 예. 아니 저 소가 산청에서 저 큰 소가 떠내려올 정도니까 그만큼 물살이 심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물이 많이 불어나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소가 그대로 물에 휩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먼 지역까지 떠내려오게 된 것이죠. 저렇게 구조는 됐는데 소 상태는 어떻답니까? 소가 완전히 탈진했다고 합니다. 아직 먹이를 잘 먹지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라고 하고 이제 물살에 휩쓸리다 보니까 다리도 좀 부러져서 상처를 받고 치유 중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좀 빨리 회복돼야겠다 싶네요. 예, 소주인은 돌아간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이채롭더군요. 이제 살았소. 이런 반응 남기고 있고요. 고생했소, 천수누리소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생마사를 정말 말 그대로 실현했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는데 우생마사? 네, 우생마사는요. 말은 죽고 소는 산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영을 말은 소보다 훨씬 잘하고 소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은 물살을 거세게 거칠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더 수영을 못해서 죽게 되고 물살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소는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소가 자연스럽게 물살에 휩쓸려 내려오다 보니 정말 다행스럽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인생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내 몸을 맡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이번 사례와 딱 들어맞는다라는 누리꾼들의 반응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산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1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직 실종자 80대 1명을 찾지 못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구조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꼭 좀 찾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출된 소 반응 함께 보셨고요. 저희는 준비한 9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7시쯤에 서울 기름역 인근의 한 기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긴박한 상황들이 CCTV에 잡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어제 7시 37분이면 해가 지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저렇게 좀 훤한데 저분이 누구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가해자가 이 피해자 2명에게 술을 사오라고 슈퍼에서
술을 사오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바로 이 기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사건 직전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과 피해자 2명이 모두 송어에 소주를 같이 먹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상을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가 보이고요. 상의를 벗어서 피해자를 지혈시키는 사람은 시민인 겁니다. 저 앉은 분이 부상을 당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인데 기원에서 같이 있었던 것은 맞는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동기로서 이런 범행을 했는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오 교수님, 지금 보니까 가해자는 본인이 자해를 해서 의식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피해를 당한, 가격을 당한 분들은 일단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둑을 두거나 뭐 이런 장소인 건데 아직까지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뭔가 저기 안에서 내기 바둑을 뒀든 뭔가 도박이 벌어졌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통상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 내기 장기, 내기 바둑 하다가 옆에서 훈수 잘못 둬서 뭐 흉기 가지고 서로가 찌르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예, 옛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3월에도 이와 관련돼서 뭔가 도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고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기원의 분위기가 뭐 그런 어떤 내기를 갖다가 자주 하는 그 분위기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뭐 먹기 이 아까 지금 홍어하고 이제 소주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먹기 전에는 이 남성이 내기 바둑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거는 경찰의 발표입니다. 경찰이 일단 판단하기로는 아마 피해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아마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그 내기 바둑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글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기 바둑을 한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뭐 누가 혼술을 든다든가 아니면 술을 먹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경찰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가해자 자체가 아직 그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해를 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흉흉한 사건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니까 길거리 가기, 뭐 이렇게 기원을 가서 어르신들 장기 한번 바둑 한번 두는 것조차도 위험한 세상이 된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서 경찰들이 올라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저기서 누워있고 계단에 많이 났어요. 수건도 갖다 주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놀다가 싸우고 갔어요. 올라갈 때마다 말다툼이야. 기원은 평소에도 평소에 올 때 그게 고박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바쁘다고 우울한 내려가 여기 살다 보니까 맨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마트에서 뭐 소주도 사고 뭐 계란도 사고 먹다가 보니까 썸이 맺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바로 그때 딱 한 번의 문제로 이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도 도박 신고가 있었다면 그때 조치를 잘했더라면 이런 흉기 난동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는 8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에 아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성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저 60대 아버지. 1998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1998년, 27년 전 사건인데 어떤 겁니까?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기 시점에서 한 1년쯤 전에 있었던 일로서 사실상 처벌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인데요. 이 가해자, 피해자가 비디오방을 당시에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여성이 비디오방에 혼자 손님으로 온 것을 확인을 하고요. 강제로 강간을 시도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자를 고용했던 것 역시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법 위반 사실도 확인이 되었었거든요. 굉장히 치밀한 그런 사정을
위험을 엿볼 수 있는 게 수갑이라던가 등산용 칼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당시에 피해자 20대 여성을 협박하고 방 안에 가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총기 같은 부분을 미리 휴대를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치밀한 그런 성향을 이전의 사건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20대 여성을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형이 줄어들었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풀려났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고요?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 사실관계는 이제 오래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어떤 뭐 주취 상태라던가 심신이 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행이라는 점 내지는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은 엿보이고요.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죄가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집행유예형 역시도 엄연히 유죄형으로서 확인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아마도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오 교수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뭔가 전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른 거였으면 저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저렇게 수갑도 준비해놓고 칼도 준비해놓고 여성을 협박을 했다면 저게 어떻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지금 2025년에 아마 저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심신미약을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세상이 하고요. 변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수갑 같은 걸 다 준비했는데 심신미약이라 그러면은 한 보통 사람들 길가 다니는 사람들 거의 심신미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떤 그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소위 얘기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참 지난 일입니다만 저 당시에 처벌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저런 난폭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등등을 이유로 직후에 이혼이 됐고 그 이후에 20여 년이 지나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를 하고 또 손주와 또 며느리 앞에서 끔찍한 이제 만행을 저질렀던 그 피의자의 모습 아직도 정확한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가 하면 임지영 변호사님 이 사건을 경찰이 처음에 출동해서 피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 감찰이 시작됐다는데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초동 대응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부인, 이 며느리가 바로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남편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신고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방에 아이들과 함께 숨어서 전화를 하고 있고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어떤 현장의 분위기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해서 이 아내 상황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경찰이 10분 만에 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관문이 이 총기를 발사해서 부서져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현장에 어떤 지휘관의 부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들어가질 않고 70여 분이 지나서야 이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빨리 들어갔다라면 범행 그 피의자를 빨리 검거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는 도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집안에 좀 방치되었던 시간이 좀 긴 것 아니냐, 지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물론 경찰 측에서는 지금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피의자가 집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베란다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진입할 수는 없었는지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란 지적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이게 밤 9시 31분에 112 첫 신고가 됐고 바로 코드 제로가 발령이 돼서 경찰 특공대 지원 요청이 들어갔는데 이 코드 제로가 발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코드 제로라고 하는 것은 그 비상 사태에서도 가장
위급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기 사고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 순찰차가 3대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지금 매뉴얼에 의하면 이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될 그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이 초동 대응팀하고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경찰서에서 무전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통제를 했다. 그러니까 출동을 안 하고 전화로 지휘를 했다. 네, 무전으로 이제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 기본적인 매뉴얼을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옳은 판단인 줄 알았는데 매뉴얼 숙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사실 이 경찰 특공대의 출동이 발생되고 난 뒤에 70분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럼 과연 저렇게 70분이나 있다가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할 것 같으면 경찰 특공대의 존재 목적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약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도 감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조치 사항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표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총을 맞고 70분 정도 있다가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제대로 한번 밝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7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우리나라 대표팀 마라톤 한국 기록을 갖고 있는 마라토너죠.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마라톤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늘 이제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는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운동을 했죠. 어렸을 때 막 달리던 코스를 달린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아프고 나서부터 뛰질 못했는데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연습해가지고 5km 오늘 완주할 생각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이봉주 선수가 희귀병에 걸려서 다시는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렇게 완전히 회복을 해서 다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예능 프로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은 줄 알더라. 가짜 뉴스로 사망설까지 돌았다.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렇죠. 특히 가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봉주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마라톤이 정말 힘든 운동인데 이봉주 선수가 40세에 은퇴를 했는데 41번째 마라톤 완주를 하고 은퇴를 한 그 기록도 대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귀병이 발병을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필요로 했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목이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귀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수술도 시도해보고 침도 맞아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제대로 호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4년이나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내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건강한 음식을 먹고요. 조금씩 마사지를 하고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꾸준한 운동 재활과 어떤 먹는 것에 좀 변화를 가져오선 조금씩 나아지더니 마침내 가족과 함께 마라톤 5km를 뛰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된 거죠. 저렇게 가짜 뉴스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저 사람이 어디 죽을 병에 걸렸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죽었을지 모른다. 이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경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저런 분들은 찾아내서 꼭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봉주 선수가 참 미담도 많죠. 미담이 참 많죠. 워낙 이제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로 유명한데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이 이봉주 선수의 아내의 오빠가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을 뜨는 일이 있자 그러니까 조카를 입양해서 이봉주 씨가 본인의 자식으로 키우고 있는 사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 조카를 본인의 아들로 정말 친자식처럼 잘 키우고 이미 처 조카가 장성을 해서 이봉주 선수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봉주 선수의 미담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남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라든지 그 구전으로 야, 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 뭐 본인은 험담 아니라고 생각할지 나 누구한테 들었어, SNS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 괜찮다라고 하는데 꼭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인데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은 그래? 과연 그 소식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이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게 이제 자신이 저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익명성 속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그 행동을 하는데 글쎄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꼭 일부는 포함이 돼 있죠. 자, 이봉주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회복했으니까요. 앞으로 마음고생 훌훌 털어내고 오랫동안 더 열심히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선물 받은 가방을 신발로 일부 교환을 했는데 그 신발 사이즈가 몇 밀리미터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10여 켤레의 같은 브랜드의 구두를 압수를 했는데 그게 260mm의 신발이었답니다. 여성 신발치고는 제법 큰 사이즈인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이 증거가 바로 내가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주세요. 안 하실 거죠? 영장 보셨어요? 네, 영장 봤습니다. 이거 좀.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잘 진행했을까요?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혼자 있었을 텐데 압수 물품은 이렇습니다. 신발 12켤레, 그다음에 20년 된 지인의 연락처가 기록된 전화번호부, 그다음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 등등을 압수수색해 갔는데 장 변호사님, 네. 혹시 신발 구두 몇 미리 신으십니까? 저는 한 230 신고 230.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230, 40, 발 커져서 250도 신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자택에서 나온 같은 브랜드의 12켤레 신발 발 사이즈가 사진을 다 특검이 찍어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260mm라고 합니다. 이거는 특검이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통일교회 간부가 선물을 한 가방, 그 두 가방을 그 비서를 통해서 가방과 신발로 교환을 했다. 근데 그 신발 교환한 사이즈가 250mm였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260mm 신발이 나왔다는 건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바꾼 거 아닌가?
이 증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좀 했다는 거고 아마 이게 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밀리미터가 아니라 다른 치수로 7과 반, 6과 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동일하게 정말 260으로까지 이제 책정이 되는 신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샤넬 신발이 여기서 중요하냐면 통일교 2인자로부터 건진을 통해서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당선인 시절에 한 1,200만 원짜리 그리고 당선 이후에 한 800만 원짜리 이게 지금은 더 올라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방 2개를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의 행방을 샤넬 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서 쫓아봤더니 가방을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을 해갔다는 거예요. 유모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 신발 사이즈는 지금 보도 내용에 보면은 250mm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의 자택에서 이 확보가 된 이 신발 같은 경우에 260이기 때문에 이 치수가 10mm면 좀 큰 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유모 행정관 발 사이즈까지 나왔었거든요. 그 사이즈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로 기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또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송영호 변호사님. 만약에 250mm예요. 250mm 바꿔간 사람이 지금 건진법사 주장으로는 그 가방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이즈가 250이어서 김 여사한테로 신발이 가지 않고 그 가방을 돌려줬더니 유모 행정관이 다른 사람의 걸로 교환해서 줬다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죄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방이나 신발 이런 부분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가 아직 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이런 혐의밖에 적용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 여사에게 도달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 되니까 특검도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 사이즈도 다르고 실제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진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역시나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특검이 대단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mm 차이면은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8월 6일에 김 여사의 출석 요구 시점에 실제로 출석을 하게 되고 이 신발 한번 신어보시겠냐라고 하는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달되는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은 적어도 신발 사이즈는 일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간에서 이것을 신데렐라 수사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신발 사이즈 때문에 신데렐라 수사라고 불린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김건희 여사 목걸이 의혹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보면 대통령실의 과거 해명은 이거 빌린 거다, 내 거 아니다. 그래서 재산 신고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 반면에 그래서 찾았으니까 이제 진품 여부를 보겠죠. 김 여사 측의 서면 진술서에 따르면 그 모조품이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보석 감정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보석 감정을 맡겨야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보석 감정을 맡겼는데 사실 이제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인 것이 밝혀지면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목걸이와 또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하게 된 그 목걸이가 사실 일치하는지도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껏 6,200만 원짜리 목걸이에 71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세계적 10대 보석 브랜드인데 이걸 갑자기 빌렸다? 모조품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변명도 바뀌는 걸 보면 국민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허망하죠. 이런 느낌일 겁니다. 어쨌든 특검이 압수를 해갔기 때문에 진품 여부, 또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특검이 밝혀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특검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변론하는 날이 되면 새벽에 늦게까지 변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근데 혼자서 막 엄청 울부짖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재명 대통령은요, 단식 13일 차에도 검찰에 출석했었습니다. 테러를 당해서 목에 칼을 찔리고 나서도요, 17일 후에 중앙지법에 재판에 출석했었고요.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몇 주째 출석을 하지 않아서 특검이 계속해서 이거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데도 검토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되고요. 예,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또 조사에도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치수가 좋지 않다, 계단도 오르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칼에 찔렸어도 단식을 하면서도 재판이 다 나갔다. 이거는 형평성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극단화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재판에 다 나간 건 아니죠. 뭐 국정감사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이 재판에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 신청을 하셨고 심지어는 그런 신청 없이도 안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놓고 본인의 그러니까 변경 신청 사유가 만약에 국정조사다 그러는데 다른 데 가 계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정의신문을 하는데 정의신문의 요체는 반대신문입니다. 근데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하잖아요. 이게 재판이 윤 대통령이 안 나가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꼼수를 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지만 네. 재판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기일회 정의신문 그래서 정의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 정의신문 진행은 그 불이익이 누가 크냐? 피고인이 커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더 물어보고 싶은 걸 못 예, 물어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 기일회 정의신문 진행한 이후에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서정 형태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 진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재판 지연의 실수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법 절차상의 이익을 본인이 포기했다고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지기현 부장 판사가 강제 구인을 안 하는 것이지 저게 윤 전 대통령을 봐준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세 개의 특검이 숨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예, 저희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요. 혈세 먹는 흡혈귀 정부다. 과연 뭘 보고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아마 이 영상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저희 주소가 연결돼가지고 대통령님이 저희 집에서 호박전 좋아하신다고 호박전 저번에 사가셨거든요. 맞아요. 대통령이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네. 많이 파세요. 예, 김혜경 여사가 인천 계양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서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하는 어제 장면 보고 오셨는데, 자, 장혜미 변호사님, 네. 혹시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쓰셨어요? 저 이제 쓸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신청자 대상이었어가지고요. 예. 저 장면을 보고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국민에게 현금 몇 푼 쥐어주면서 생색내면서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일부 인상 그리고 증권거래세 인상 소비 쿠폰으로 12조 돈 뿌려놓고 이제 와서 돈이 세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법인세 올리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받아가고 또 거래세, 증권 뭐 3천, 5천 간다더니 거기서 또 거래세 올려서 국민들 돈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단시한적인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완전히 계엄 이후에 그리고 계엄 이전에도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생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왜 다시 이 정부가 바뀌고서 호황이 됐습니까? 물론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거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재정 운영하지 않고 뒷짐지고 있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세로 돌아선 거는 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을 다 평가했기 때문에 3천선을 돌파하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지금 일견에서는 돈을 주고 나중에는 뺏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 포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수펑크는 왜 났습니까?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저감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법인세는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이 돌아야 세금도 거치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에게 묻습니다. 어떤 대안을 본인은 내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물으실 겁니다. 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과거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생각이 나는데, 자, 송영훈 의원님. 뭐 안철수 의원 입에서는 뭐 흡혈귀 정부다. 또 장동혁 의원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조삼오사다. 이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하는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억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를 깎아줬던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상회복이지 이거 법인세를 뭐 올리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것을 조세 정상화라고 불러야지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인 것 네. 같은데요. 사실은 기존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과연 법인세를 비정상화했던 것인가? 그것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2022년 말에 법인세 최고 세율과 나머지 구간의 세율들 다 1%씩 인하한 이후에 예. 감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요.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이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그 국세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보는 법인들이 총 그해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536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2024년에는요. 403조 3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25%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벌면은 법인세 세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중요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에서 가장 세율 구간이 높은 것은 과표 3천억 원 이상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법인세 세수도 많이 그렇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펑크난 세수를 잘 메우고 싶으면은 관세 협상부터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세율은 그 다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대통령실 반응 그리고 야당의 공격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초보자 감세로 인해서 법인세를 과도하게 그 이전 수준에 비해서 과다한 범주로 줄였기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있어서의 건전성까지 위협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복원하고 그리고 조세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조세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세금을 많이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나 개인들보다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윤희찬 부회장. 요즘에 트럼프식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현대차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던데요.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과거에 이제 법인세 인하 같은 그 정책을 시행하면 이거 부자 감세다. 부자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뭐 혜택도 안 가는데 이렇게 초부자 감세, 부자 감세 어떤 이런 주장을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야당에 그래서 그럼 야당은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솔직해져야 된다는 뜻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그 감세란 단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쓰셨어요. 사실은 이제 증세는 안 한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는 증세로 돌아섰잖아요. 이건 사실 증세란 단어를 솔직하게 쓰셔야지 이걸 정상화라고 해서 마치 국민을 좀 오도하는 듯한 왜냐하면 금투세를 폐지했잖아. 예. 도입을 안 했잖아요. 연장 안 했죠.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할 때는 사실 증권거래세는 저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셨겠죠. 근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말은 뭐냐면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증권거래세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투세가 뭐 젊은 층들의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지금 증권거래세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증권거래세를 낮춘 것은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0.02 낮췄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조세 정상화라는 말을 쓰시는 건지 그다음에 조세 전체의 틀을 갖다 전부 짜임새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해당 세목을 올리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저는 아직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예. 법인세 금방 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법인세 때문에 뭐 저 세율을 1% 낮춰가지고 법인세가 많이 다운됐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 전혀 없습니다. 송 대변인 말씀처럼 실적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많이 낮아진 것이지 1% 낮췄다고 해서 이렇게 낮아졌겠습니까? 그리고 법인세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걸 부자 감세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큰 기업들도 전부 다 상장돼 있기 때문에 배당을 또 많이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관세 협정에서
큰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또는 새 정당국에서 솔직하게 체계를 세운 뒤에 이걸 국민께 보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요즘에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올리면 저항이 좀 덜할 텐데 지금 국민들 어렵다고 재난 소비 쿠폰 이제 배포를 해서 13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렇다면 그 돈 지금 풀지 말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 뭐 이럴 때 좀 풀고 그걸 아껴가지고 세금 안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랐다. 그럼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그 석유 파동이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기름값은 안 내려가는 것이 느껴져요. 물가가 올랐는데 왜 물가 경제가 좋아지면 왜 식당이라든가 뭐 어떤 기업의 제품들의 가격은 다시 원상 복구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도 왜 기업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사회화를 하는 것이냐 이러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꼭 감세를 한다고 해서 투자 효과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G20이라든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인세 정상화인지 아니면 증세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는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4위 주제 공개합니다. 예,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어제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국이 반복한 단어는 땡땡. 자, 이 땡땡 주제 뭔지 바로 확인하시죠. 아무래도 실제 정부 측 협상단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의원들은 지원을 하러 간 것인데요. 실제 다수의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또 싱크탱크 관계자까지 만났는데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만난 관계자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협상단이 또 이재명 정부가 좋은 해답과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8월 1일까지죠.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한미의원연맹이 미국에 다녀왔는데 여러 싱크탱크를 만나봤더니 자, 송영원 대변인. 지금 보면 미국 측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고 완고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발언과 함께 나경원 의원은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너희들이 한국이 갖고 와라. 사실상 백지 수표를 백지 종이를 내밀고 적어와라고 한다면서 확실한 거는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해달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중국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죠. 그러면은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좀 환기시켜서 협상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여러 층위에서 외교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지금 조세균 대사 대리가 있죠. 대한민국은 주미 대사를 귀임시켰고 지금 아직 후속 주미 대사 누구로 임명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루비오 국무장관 못 만나고 왔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 가려다가 85분 전에 공항에서 통보받고 베센트 장관의 급한 일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총론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변함없는 파트너로 인식시키게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준석 의원의 저 메시지 중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증폭시키는 것 같은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좀 돌아봐야 돼요. 자동차 품목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굉장히 단호하고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라이벌 의식이랄까요?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
대해서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인하해줬잖아요.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자동차가 품목 관세 2.5%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걸 포함해서 지금 15%가 된 거예요. 한국은 그대로 협상한다면 12.5%가 돼야 맞아요. 예. 이걸 우리나라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일본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이른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이른바 세시의 외교. 자, 뭐 다른 나라가 뭐 한들 우리 뭐 국익만 되면 됐지 뭐 굳이 뭐 우리가 중국에 뭐라고 하고 뭐 대만에 뭐라고 하고 뭐 미국에 뭐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한 기류가 이미 미국 여러 루트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우리하고의 동맹보다 뭐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이게 우리가 원오브 댐 중에 하나인가? 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저한다거나 협상 과정에서 우리하고 이게 좀 삐걱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그 관계를 신경 쓴다기보단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도 사실상 중국을 제어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프레임 속에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뭐 EU든 유럽이든 모든 국가들이 다 함몰되어 있는 거죠. 이거 정파적인 문제로 접근할 사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뭐 과거의 미국의 보수 정권을 대표하거나 그 당시에 어떤 프로세스를 따르는 정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협상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때 일본에 대해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외교상 결례까지 나오고 또 일본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완전 단절하고 경제가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안보적으로도 붙어있는 그런 지정학적 상황들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쉐쉐외고다 뭐다 이렇게 내는 건 대한 세력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전력적 모호성을 채택하고 줄다리기를 줄타기를 잘할 것인지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익만 챙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1%포인트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게 무엇인지 지금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요즘에 박찬대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외면한 45명의 윤석열 방패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예, 윤기찬 부회장. 인간 방패를 자처한 여기 지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45명의 의원의 사진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들 전부 다 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박찬대 의원이 속셈은 뭐 대충 예상은 되는데 그 방법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 구성원의 6분의 1 정도를 제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 발상 자체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가 되시려는 분이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저런 엄혹한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협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의 당대표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고, 자, 일단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용도 안 맞아요. 저기에 가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그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나 아니면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저기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물리적인 방해행위를 했으면 당시에
분명히 이 수사 입건이 됐을 거고 지금도 특검이 수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는 분이 뒤늦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국회마저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형평성상 보면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시절에도 실제 체포영장 방해했잖아요. 그 당시에 물리적 방해까지 나아갈 뻔했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김민석 현 총리 이전에 구속영장 집행 사실상 당사 방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거고 뜬금없고 맥락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 중에 한 분으로서 45명을 제명해달라고 말씀 주시는 저 말씀 자체가 당대표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방송필 부대변인. 네. 그동안 이제 다 같이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정청래 의원은 저런 내란 종식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내왔던 반면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영남과 충청권에서의 경선 결과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그 이후에 좀 발언들이 좀 강경해졌다라고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나오면 지지층들이 정청래 못지않네? 그러면 우리는 박찬대 지지해야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발언들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박찬대가 되느냐 정청래가 되느냐는 국민의힘이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여당의 대표는 조금 유연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당원들의 마음이 있을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막 대응을 하고 또 사안마다 어떤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좀 강한 그 여당의 대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당원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금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막 무작정 잡는 건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인식이 저변에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력이 높은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당원들의 어떤 저변에 깔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누가 될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의 경선 결과지만 아직까지 큰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다른 방법에 투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금지법 발의 등등의 강력한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들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개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영거푸 정청래 후보에게 대패하더니 강성 이미지로 마지막 승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말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20명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을 막았다. 그런데 무슨 45명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려고 하느냐? 자, 주진우 의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저지 외환 동조한 여당 의원들을 색출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협치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양대 당권 주자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자체를 어떻게 훌륭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비전과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에만 영합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당을 말살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센 발언을 하는가를 갖고 경쟁을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아무리 당내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은 그 발상 자체조차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국회 제적 의원 수가 298명
3명입니다. 그리고 여권발로 제명이 운이되고 있는 것은 1월 6일 한남동 관저앞에 간 4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있죠. 이 46명을 만약에 동시에 정말로 제명을 한다면은 제적 의원 수가 252명으로 줄어들면서 민주당 167석과 우원식 국회의장만 합한 168명만으로 정확히 국회 제적 의원 수 3분의 2가 됩니다. 즉 민주당이 이른바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조차 필요 없이 민주당만으로 국회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개헌안 통과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서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당 독재가 우려된다라는 송영원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맞서서 싸워야 할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두 사람 말고도 또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친한파가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국힘을 계속 분열시킬 것 같으니까 경선에서 그들도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전환길 씨를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 또 장동혁 후보 이쪽과 안 된다, 내쳐야 된다는 또 안철수 후보, 나뉘긴 나뉘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마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징계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건 용광로 통합을 위해서도 사람을 내치는 게 정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힘의 미래랑 살 길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출당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환길 씨가 상징하는 정치 진영이 뭡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했다, 탄핵에 반대했다, 이 부분을 넘어서 완전히 근간을 흔드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앞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겁니까? 지금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쇄신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이죠. 혁신이 위원장조차 의총에 초대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전환길 씨를 놓고 국민의힘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당대회에서 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당대표가 서게 될지요?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2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했습니다. 더 일찍 만날 조국,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까요? 자, 민주당에서도 조국 전 대표 이제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먼저 확인하시죠.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국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죄와 형벌과의 사이에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좀 고려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갖고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면 얘기를 꺼내고, 결국은 자기 편은 다 풀어주고 특검으로 우리 야당 탄압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의 앞에 모두 평등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전 서열 2위입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자, 지난 9일이었어요. 좀 된 이야기인데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서울 남부교도소에 가서 장소 변경 접견을 조국 전 대표로 만난 겁니다. 이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면 특별 접견이라고 하는데, 특별 면회. 네, 보통 이제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막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렇게 장소 변경 접견은 그냥 얘기할 수 있으면 손도 잡을 수 있고 접촉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예.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이 가가지고 이 오묘한 시점에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사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뉘앙스를 줄 여지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저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서두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서 사면을 못 받을 바는 아니지만 그건 대통령의 고유 재량입니다. 그런데 예. 일단 조국 정당의 대표였고요. 그 조국 정당이 어쨌든 후보자를 안 냈어요. 그리고 마치 단일화한 것처럼 이런 식의 뉘앙스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후보자를 안 내고 거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의 냄새를 없애는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8.15 사면이다 그러면 거래 냄새가 배어 있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글쎄 이걸 감수하고 만약에 8.15에 사면한다?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후에 사면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렇게 국회의장까지 가가지고 조국 전 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예. 상당히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쨌든 우원식 의장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같이 혁신위원을 했던 인연으로 조국 혁신당 대표를 찾아갔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8.15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번이 광복 80주년입니다. 아마 사면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미묘한 시점에 우원식 의장이 굳이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공개될 걸 알면서 조국 대표 찾아갔다. 이거는 우원식 의장은 도대체 어떤 속셈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국 전 대표가 특별 사면 그 특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조금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사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된다, 그리고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좀 갈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8.15에 특별 사면을 하려면 최소한 7월 한 20일경에는 어떤 실무적인 작업에 쭉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금 8.15 사면은 시기를 좀 놓친 넘겼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조국 본인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어쨌든 이 조국 사면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 같다.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아니, 과거에도 김태우 씨 되게 유명하잖아요. 강서구청장. 공무상 비밀 누설로 직을 상실했는데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가지고 본인 때문에 일어난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대패를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연 이 조국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할 입장이 된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조국 전 대표 내년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4분의 1밖에 복역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벌써부터 특사위가 나온다?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1위 마지막 주제 가보겠습니다. 예,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점입 가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완전 멍청하다, 이런 막말까지 했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이거 문제 있는 인사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문이임 노조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키고 끝까지 호위무사로 봐준 사람들이거든요.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의 생각에 심지어는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 송영훈 대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어쨌든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멍청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계자로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 제정신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어떤 막말성의 발언을 한 것, 이 정도 되면 친문 쪽에서 민주당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최동석 처장을 임명했을까요?
적어도 외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아부성 발언들이 발탁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케 하는 요소가 있죠.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이렇게 정말 낯뜨거운 말들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두루 폄하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세평 수집을 정상적으로 했다든가 또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인사검증팀에서 정상적으로 검증했다면은 임명되기가 어려운 인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은 결국 강성 친명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이 정부에서 그대로 안고 가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막말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여러모로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들을 했기 때문에 경질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사혁신처장은 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낭만나 뭐 이런 뭐 여야의 합의 이런 통과가 필요가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최동석 처장 이런 발언이 과거에 있었죠. 또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곧 민주당이 민주화된다는 뜻이에요.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예, 장 교사님, 뭐 지미국 국가다 뭐 이런 발언도 과거에 막 논란이 막 되고 막 그랬었는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너무 아부하는 것 아니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발언 중에 논란이 됐었던 뭐 욕설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한 방송에서 굉장히 감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라고 어떤 그 감싸는 그런 그 충성심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거 뭐 장관 자리도 아니고 이미 이진숙 강선호 장관 낙마했으면 됐지 더 이상은 우리 낙마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있는 겁니까? 발언이 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좀 과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뭐 TV가 없어서 현안을 잘 못 챙겼다는 부분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였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발언을 한 게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대선을 앞두고 서로 굉장히 좀 똘똘 뭉쳐야 된다. 선거 캠페인성으로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라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내지는 지금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아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소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진영 내에서는 완전히 있던 때라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했다는 취지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다면 인사혁신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이 과거의 발언이 좀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비교하고 형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모든 발언을 다 하나하나 점검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추가 논란이 되는 부분 또 이제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가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회장, 예수에 빗대면서 5월 달입니다.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고 임기 5년 짧다 20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사람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처장을 뭐 경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최동석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상을 차지할 때까지 저분의 힘이 도움이 됐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진보 진영의 여러 경쟁자들에 대한 혹평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건 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누구와의 우열 경쟁이 아니고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단합, 심지어는 보수 진영까지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저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심지어는 5년, 10년, 20년까지 집권하는 소리잖아요. 예.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럼 진보 진영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민족의 축복이라면 그 축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만둬야 된다. 만약 그만두지 않는다면 본인이 유튜브에 했던 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라고 한 말뿐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태 대변인 10초만 드릴게요. 네. 자, 저 박제된 저 유튜브 발언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또 단점도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단점이 장점을 가릴 수준이 되어 있는지 조금 국민의 눈높이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참 인사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판할 땐 쉽지만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거나 임명을 하는 자리가 가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과거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탑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진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